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는 서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오후 3시 지나서 보니까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두 분 오실 때 어떠셨어요? 소장님 비 많이 오던가요? 근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여의도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금 많이 온다라는 건데 오는 중간에 저 당산동 지나갖고 월드컵대교 건널 때는 거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40km를 못 밟을 정도로. 그러다 월드컵대교 건너서 여기 상암 들어오니까 또 상암은 또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지역에는 안 온다 하더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이동하니까 계속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대급 최강의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요. 예. 태풍이 이미 지나간 지역에서는 생각보다도 피해가 적었다. 예상보다도 강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준비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기상당국이 예보했던 것보다는 좀 적다. 그런 면에서 좀 안도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좀 뭐 이런 상태로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태풍이면 예보는 바람도 굉장히 강할 거다 막 이랬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쪽에 서쪽이 원래 태풍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 쪽으로 가면 우리 쪽에 바람이 더 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면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나무들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창밖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빗줄기도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뭐 끝까지 긴장은 좀 유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요, 이번 태풍을 보면서 왜 태풍 이름이 카눈이냐, 이게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은데 차에 눈이 있단 말이냐, 이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게 태국 과일 이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태국 과일 중에 요즘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열풍, 광풍을 내고 먹는 게, 특히 부자들이 먹는 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두리안 짝퉁이에요. 아, 카눈이요? 예, 카눈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밖에 나와 있는 그 돌기가 조금 약한데 아마 태국에서는 두리안보다도 카눈 좀 먹으라 이러는데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태풍이 심수를 많이 부리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카눈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이쁜 태풍에다 이름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게 원래 태풍 이름은요,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여자 이름을 썼어요. 아, 그래요? 태풍 사라, 왜냐하면 태풍 예보관들이 평소에 잊어진 옛 애인 이런 사람을 마음껏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태풍 때 썼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노토리어스한 정치인들이나 악덕 기업들 이름을 올려가지고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다든지 주주들을 배신을 하는, 그래서 태풍 AA 기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태풍 이름 짓는 건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에서 짓는 것은 이제 미국 쪽은 모르겠는데 이 주변국들이 이름을 제출을 했어요. 이름을 미리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가 컸으면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번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라는 태풍을 하면 그걸 계속 매년 매라는 걸 쓰지만 매라는 게 갑자기 좀 피해 컸다 그럼 다음에 빠지고 하는 그런 어떤 순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아마 이번에 그냥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름 지을 때 사실 그런 바람도 넣어서 주면 좋겠어요. 약간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지으면서 큰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고요. 어찌됐건 서울 밤 10시 정도에 최근 접한다니까 여러분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저희가 방송 중에도 재난방송 요청이 수시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글로벌하게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지난 6월 경상수지가 58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2달 연속 흑자를 낸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흑자였지만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불황형 흑자다 막 이랬었거든요, 교수님. 예. 전 불황형 흑자라는 말에 좀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흑자는 흑자지 무슨 꼭 단서를 다느냐.
흑자 난 것은 인정하자. 그런데 왜 불황형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흑자가 되면 경제가 잘 된다. 그러면 수출이 일단 늘었다고 연상하기 쉬운데 수출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불황형의 흑자다 되는데 수출이 줄었는데 왜 흑자가 나느냐. 수입은 더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 불황형의 흑자라는 것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수출이 안 되니까 이것을 불황형의 흑자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나타나는 수입 감소액은 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우리의 원유 수입액이 원유 수입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 금액으로 따지면 수입액이 늘었거든요. 뭐 이것은 어쨌든 좋은 것이다. 다만 수출이 생각보다 빨리 안 늘고 수출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요. 환율도 뛰고 사실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가 바로 경상수지라는 데서 나타나거든요. 경상수지는 실제 모든 돈 거래에 관한 수지 결과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데 일단 흑자다라는 사실에 좀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2달 연속 됐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경상수지가 상당히 이제 진폭이 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1월 달에는 42억 달러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2월에도 5억 달러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가 4월 달에 또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경상수지 적자. 근데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19억 달러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6월 달에 이제 58억 큰 폭의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된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일단 마이너스에서는 크게 벗어났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올라간다라면 굳이 우리가 불황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늘어난 것보다 수익 감소폭이 더 커가지고 늘어난 것을 이제 불황형이라고 하는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수출이 늘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주력이었던 그동안의 반도체가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화학 제품들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그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하반기 때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조금씩 반등세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가격은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소 주춤했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흑자 적자는 수출 빼기 수입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의 그 변동 때문에 흑자는 흑자지만 예전엔 우리가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흑자였다면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제 이런 아쉬운 마음에 불황형이라는 글자를 앞에 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7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예전만큼 좀 올라가 줘야 예전에 어떤 그 좋은 흐름의 흑자 모습이 나타날 텐데 지금의 이런 흑자의 모습 이게 중국의 영향도 있을까요, 교수님? 중국의 영향이 사실 크죠. 중국이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한국 물건 많이 안 사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까지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다행히 중국이 이제 11일부터 단체 여행객을 한국에 보낸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의 악재로 잡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 경상수지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우리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 이게 같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역수지라는 것은요. 돈을 받건 받지 않았건 한국의 통관 절차를 거치는 뭐 수출품, 수입품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를 나타내는 게 무역수지입니다. 그런데 무역수지보다도 지금 경상수지가 좀 더 좋아요. 네. 그럼 경상수지는 뭐냐? 실제로 무역거래를 해서 주고받은데 돈이 들어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무역수지보다도 우리 경제에 그만큼 이 정확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대외 그 본원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본원수지. 본원수지.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니 뭐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공장을 세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이 수출한 거 이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무역 수지에는 안 잡혀요. 아. 그것은 외국 기업이 돼버렸으니까요. 네네. 소유주는 한국이지만 네. 그런데 그 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오나가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이 오나한테는데 오나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원 수지 또는 배당 수지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배당 수지가 많이 늘었어요. 보통 선진국들은 이 배당 수지를 가지고 나라에 사실 살림 미처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무역 수지보다는 배당 수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악재는 코로나 때 우리가 흑자를 보았던 이 여행 수지. 이게 엄청난 적자인 거예요. 아. 지금 차영수 박사님도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오셨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 수지가 적자가 됐다. 아. 이 대목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나가야 된다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돈을 좀 쓰고 나가야 그렇죠. 되지 않겠냐. 그런데 잼버리 행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여행들을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그걸 짚어주신 건데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많이 와서 쓰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나가는 속도보다는 들어오는 속도는 훨씬 늦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단체 여행에 갖고 있는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여행 가서 쓰는 돈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예. 근데 단체 여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족 단위 여행, 이것도 단체 여행이 되겠죠. 하지만 기업이 주는 인센티브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전 세계를 띄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 기업이 돈을 내잖아요. 네. 뭐 우수 사원들 같은 경우 보내주면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행을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가 두둑한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한 2, 300만 원을 들여야 비행기 호텔을 쓴다라고 하면 2, 300만 원 안 들이고 1, 200만 원 와서 써버린다라는 거죠. 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단체 여행 그 허용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것 때문에 관련돼 폭발했는데 이게 기존의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객들이 들어온다보다는 더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개별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서 먹기도 조금 먹고요. 상품도 안 사왔습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아니, 얼마든지 뭐 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그만큼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11일부터 단체 여행 허용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곧 나아지겠죠. 들어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짧게 저희가 늘 중국 얘기는 했지만 중국은 진짜 어떻게 해요?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달성하고 싶었던 저 인플레 억제 2%만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그거 훨씬 낮은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요. 밥도 또 저 약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어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항상 적정한 게 중요한데 이 적정이 보통 그 인플레 이상적인 인플레가 그 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에는 2% 정도고 중국은 5% 정도가 적정 물가예요. 네.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것은 인플레 조짐이 정말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예. 조짐이. 중국 뭐 디플레이션 지금 안 좋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고 있어서 이게 꽤 저희가 이런 중국의 상황의 이 얘기를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또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그 디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수출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출이 14%나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이요? 네, 중국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의존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에 민감하지만 중국도 어느 정도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게 14%나 줄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냐면 미국 쪽에서 아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수입하는 나라 1위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멕시코에 내주고 3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인접국인 멕시코, 캐나다가 1, 2위를 하고 중국이 3위로 떨어져 버리게 됐고 또 중국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또
또 서명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변화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불똥이 떨어진 기업도 있지만 불똥이 떨어지기 이전이라도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중국보다는 현재 중국하고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대체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추세가 굳어지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또 통제하는 부분에 또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런 견제 영향이 상당합니까? 저는 아직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중국 수출이나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중국 내부의 코로나 때 지나친 과잉 대응 거기다가 공동 부유란 이름으로 말로는 같이 잘 살자 이래 됐는데 잘 나갔던 IT 기업들의 기세를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 때문이라보다도 중국의 제재가 이런 식으로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래서 나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꺾어버리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이 고공 인플레 유발형 성장 정책을 써왔는데 이것은 물가가 계속 올라줘야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올라줘야 성장 인센티브가 계속 생기는데 코로나 때 이게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로 갈 수가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디플레로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어쩌면 수위를 높여가는 것처럼도 느껴져서 앞으로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 그 이후엔 또 더 힘들어지려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긴 그렇죠. 하네요. 자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외부적으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외부적인 영향들이 계속 있는 거죠. 자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공동부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 중국 동포분들이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 나갔다 안 들어오셨는데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당선되고 나서 어떤 게 변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복지 정책들이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호감 선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물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본 몇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과거 정부랑 다르다라는 거죠. 복지 정책 자체가. 이것은 재정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부실 부동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더군다나 중국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졸자들의 3분의 1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이것을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력을 정말 발휘할 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중국은 상황이 그렇고요. 그럼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적자가 감소했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선. 또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전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지금 이런 지표들 뭘 의미합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민감한 변곡점의 선을 지나가고 있다,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죠. 흑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적자액이 좀 줄었다 이거죠. 그런데 주 요인은 달러 약세입니다. 그동안에 달러가 초강세 현상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줄이면서 달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하면은 그게 훨씬 더 돈이 종전에 달러가 강세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의 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요인인데 어쨌든 미국 경제의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용카드가 1조 달러나 돌파했다. 이것은 소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오늘 같이 나온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지금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연체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사용은 많이 하는데 제때 못 갚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카드 회사나 은행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려했던 이제 침체 최근에
무디스란 신용평가회사가 은행 업체 미국의 은행에서 대대적인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은행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민감한 어떤 변곡점의 시대 이거를 잘 수습하면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겠지만 골디락스가 아니라 벼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그 두 가지 지표랑 지금의 뭐 이런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 여쭤보고 나서 뭘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그럼 미국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요즘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이 기사에 달린 걸 보면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제 그것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없을 거라는 사람들의 어떤 예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그러면 안 오나 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장님? 그 지표들이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수입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대금이 늘었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경기가 지금 잘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바이든노믹스를 한 번 더 외칠 것 같아요. 내가 공장들 불러들이지 않았느냐, 막대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렇게 표면적으로 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다라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긍정적으로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없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표면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중기적인 시각이냐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몇 가지 이제 신호들이 보이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주 언론 기사는 아니고 변방에 묻히는 거죠. 하지만 유리창이 한두 개씩 깨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진 상태고 무디스도 이제 10개 은행에 대해서 이게 부실 우려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무디스가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스라는 게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좋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의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무게감들로 보면. 국채 가격과 국채 값에 대해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요. 이제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희망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이 좋으냐? 네. 저는 전혀 반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냐하면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10%라는 얘기는 본인이 110원의 채권을 발행하면 100원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 20% 떨어진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20원으로 발행해야 100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은 기업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하는데 부담이 더 커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리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앞으로 경제의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사실 국채금리 인상이 더 쇼크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이 벌벌 떨고 있고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크게 당한 것들이 국채금리가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많이 샀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그 후로 더 올라가 버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부도고 위기에 났고 다 도산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전망보다는 미국의 재무부가 돈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권 물량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공급 폭탄이 오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 요인이 훨씬 크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계 채권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러면 국내 금리도 오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소장님? 물론 이제 뭐 장기적인 경로를 통해서 뭐 글로벌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이제 우려할 바는 이제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명목 금리하고 실질적인 금리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회사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되고 있고 네. 또 우리는 또 내부적인 요소가 있죠. 기업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사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우리 금리를 올린다라고 바로 도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생겼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내 금리나 이자 내야 되는 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장 막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자 내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대출이자 부분들은 명목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으니까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차영주 YG경제연구 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 끝에서 퀴즈를 내드렸고 이제는 이 퀴즈 힌트도 목요일 시간에 코너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인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라고 할까요? 1번 국채, 2번 잡채 중에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힌트 갑니다, 소장님. 예,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저하고 교수님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종이 한 장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나온 것들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셔야 되겠고 가장 잔인한 건 네. 지금 오후 3시 반에 네. 잡채라는 단어를 꺼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작가님이 네. 다소 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막 보내주고 계신데 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잡채 먹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잡채입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힌트 내주세요. 예, 우선 잡채는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잔치집에 가면 한 번씩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잔치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향수가 새록새록 다가오고요. 자, 우선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주체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몇 년 후에 돈을 갚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빌려주는 제시하는 증서인데요. 그것을 만약에 지방 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라고 그러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라고 그럽니다. 중국이 발행하면 중국채, 미국이 발행하면 미국채. 그러니까 채 앞에 발행 주체가 붙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잡동산이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동산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잡채도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추가적인 걸 붙으면 우리가 이제 잡채를 먹으면 국채 쪽이 가까울까요? 지방채 쪽이 가까울까요? 살이 안 찌니까 지방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잡채를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번 국채, 2번 잡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교수님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뭐 힌트 내는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딱 맞춰서. 예. 자, 힌트가 끝났고요. 자, 2부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도 그렇지 않아도 좀 우려가 된다.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최근에 초전도체 때문에 관련 주식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한 연구소가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SNS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 발표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도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상과 여기서 또 배워야 될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저희도 지난주에 다뤘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위업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과열권이었죠. 심지어 이것에 관련된 그 가장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 대장주라고 부르죠. 대장주 같은 경우 그 회사가 홈페이지에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시장이 과열이었는데 예. 이게 정확히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 목도를 했는데 2시쯤에 이게 속보가 국내에 딱 떴어요. 물론 이 그 미국의 발표는 그보다 먼저 있었는데 모 언론사에서 2시경에 이게 이제 딱 속보가 뜬 거죠. 더군다나 그쪽에서 발표한 것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SNS 캡처 화면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게 주식이 그게 제가 이제 그때 HTS 화면을 켜놓고 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한 2분 동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발표 나도. 발표가 그러니까 나도.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전파되는 것들이 한 2분 정도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주식에 그 2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 80여만 주,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80여만 주가 1분 사이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거래가 갭으로 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 주식을 80만 주를 그냥 가격을 안 보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소위 테마주라고 이런 걸 부르죠. 예,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가고 심지어 그 대장주라는 것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도 상한가 올라가니까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맞아요.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급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매물이 쏟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테마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거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진위어보다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초전도체 관련주가 주가가 떨어진 게 정확하게 낮 2시 11분부터였어요. 메릴랜드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메릴랜드 주의 원래였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분리 독립한 그러니까 서울을 경기도가 싸고 있다 하면 메릴랜드가 워싱턴 DC를 싸고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도와 굉장히 가까운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네.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주립대학 퍼블릭 아이비리그라고도 불리고 굉장히 명성이 높은 학교입니다. 여기 물리융합센터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초전도생 이것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연구해 본 바로는 관련성을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좀 겸허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전도성이라는 것은 전기를 100% 이제 다른 데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것이 영하의 온도 269도에서는 이미 지금 실험이 성공돼 있거든요. 문제는 상온. 우리가 사람이 사는 실제 온도에서도 이게 통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였는데 메릴랜드 대학의 조사 보고서는 이게 이번에 LK99라는 한국인 과학자 2명이 개발했다고는 이런 것은 상온에서 현재 온도에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하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으로 가도 이것은 불량품이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한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물론 아직도 결과는 메릴랜드 대학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은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분석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또 앞서가는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존 세력들이 반대도 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메이저 연구기관들에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면은 좀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차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았다. 이런 얘기는 보통은 이런 이게 그 테마주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더라도 정규 분포를 그리면서 파는 속도가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렸거든요. 뭔가 작전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것은 빨리 좀 그 여부를 그 컴퓨터 그래픽 그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엔 진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전문가들도 그래요.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투자에 좀 유의하자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저는 모습이다라고 봐요. 우리 과거에 어떤 실체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소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확정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네. 이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반도체도 될 것이다. 뭐 일단 첫 번째는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산업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반도체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더 개발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이 초전체 만든 기술보다 적용시키는 기술이 제 상식으로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반도체에 적용시킨다. 하지만 이미 벌써 일부 호사가들은 이게 지금 뭐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었던 건데 조금 차분해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폴란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최근에 급격하게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나라예요. 한국과 폴란드 지난해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국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국의 2차 방산 수출 이행 계약이 속도를 낼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 방한이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있기는 하죠, 교수님. 예, 외국 정상회 정상회담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취소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네. 폴란드는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나라,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주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흑자를 우리나라에 안겨다주는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에서 상당히 효자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온다. 그래서 우리 경제계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면 그 일정 속에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둘러보고 또 사인을 하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온다. 자, 안 오는 이유는 첫 번째가 태풍 때문이라는 게 공식 발표인데요. 네. 이번에 와서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잼보리 새만금 잼보리 행사에 차기 개최국이 또 공교롭게도 폴란드예요. 2027년에 폴란드에서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깃발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올림픽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나라 정상이 와서 차기 개최국으로서 이제 모든 고난을 받아가는 거죠. 네.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잼보리도 사실상 뭐 아주 좀 난장판이 된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거기에 바그너라는 이 용병 프리고진 이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쿠데타하고 실패한 이후에 지금 벨라루스로 가서 폴란드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네. 왜 폴란드를 건드리냐면 이 폴란드란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는 것도 한 요인인데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는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괴롭히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대로 못 대줄 거 아시냐. 예.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경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벨라루스랑 러시아가 좀 동맹인가요? 아주 그냥 신복입니다. 신복. 그래서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거의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악역은 모두 다 감당하고 그렇군요.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 국경선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사적 충돌 조짐이 있어서 대통령이 오지 못하겠다 했는데 서로 이번에 대통령이 오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과 폴란드 간의 경제 협력이 뭐 둔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소장님.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그쪽 모돌 사정이 따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태풍이다라는 건데 뭐 그 정도로 정상이 못 움직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1차 계약 맺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한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도 폴란드가 차관을 원했습니다. 1차 때보다 더 늘어난 차관을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1차 때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차관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했는데 2차에서는 폴란드가 요구를 했고 우리가 조금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무기를 들여오는 것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우리 무기를 생산하려고 지금 욕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어 나토 지역에 있어서 무기를 수출하는 생산 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폴란드 쪽의 강경 입장을 1차 때와 좀 다른 네.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폴란드와의 관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오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약간의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우리 방산 수출에는 뭐 이상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제일 문제가요. 지금 차관 공연대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폴란드 돈으로 사가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가 돈이 별로 없어요. 예. 보통 이 무기 방산은 대부분 이제 그 수출 금융이라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돈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방산기업에 주고 무기는 폴란드로 가게 되고 그러면 폴란드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채무를 갖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폴란드가 지금 너무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출의 효자가 된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선 이런 걸 적절히 경제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 두 분과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했어요. 사실 1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재난방송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좀 자세히 해드려야 돼서 두 분과는 오늘 조금 더 1분 일찍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